반갑습니다. 박재범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걸음을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꽉 찼는데요. 오늘 자리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전문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저희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은 오늘 주제를 요즘 금융권의 발등에 불러떨어진 책무구조도로 잡았습니다. 용어도 아주 생경하고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밑줄 쳐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일반인들은 금방 이해하기도 힘든 난해한 용어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이 느끼는 게 아니고 금융권에 있는 실무자들, 전문가들 역시 마찬가지로 고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책무라는 말은 우리가 생활하면서는 거의 쓰지를 않는데요. 이 단어를 이렇게 풀어보면 책이라는 것은 사실 responsibility, 책임이라는 뜻이죠. 책임을 지는 업무라는 뜻이니까 책무 구조도는 달리 말하면 업무상 책임을 사전에 세밀하게 구분해서 명확히 해놓은 일종의 구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책임은 단순히 도의적 책임이 아니고 민형사상 징벌을 수반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 책임을 의미합니다. 법적인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금융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을 아주 정밀하게 세분해서 그 각각의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책임인지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해둠으로써 금융권 오너든 대표든 임원진이든 실무진이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우겠다고 하는 게 바로 징벌적 형태의 구조도, 책무 구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권에서 잊을만 하면 이제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실 금융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필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고요. 여기에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역시 누구도 반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건설 제조업계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도입이 됐는데요. 뉴스에서 엄청나게 많이 여러분들도 접하고 계실 겁니다. 이 중처법 역시 안전이라는 정말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가 없지만 시행 과정에서는 적잖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책무 구조도 역시 1년이 지나면서 이러저러한 검토해야 될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돌아보면 이와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여러분들이 네이버 포털에 책무 구조도라고 한번 쳐보시면 최근 기사에 별의별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만큼 금융권 관심도 높고 우려도 높고 그렇습니다. 오늘 포럼이 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답을 줄 수 있다면 이 자리에 그 각 업계의 실무자분들도 와 계실 텐데요. 그러면 저희로서는 오늘 포럼을 개최하는 그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주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분들을 모셨습니다. 발표해 주실 홍명종 변호사님, 김대중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실 고동원 명예교수님, 그리고 금감원의 이 부문을 지휘하고 계신 최범전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2부 토론까지 말씀을 듣고 토론 내용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그 2시간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귀한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 역시 2부 토론 시간에 특히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자, 저의 계산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지금부터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종의 홍명종 변호사입니다. 아마 벌써 9회째 맡고 있는 이 좋은 포럼에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제 부족하나 제가 고민했고 좀 평소에 좀 정리해봤던 그런 생각들을 또 여기 계신 여러 관계자분들, 전문가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기쁘고 보람있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을 포함해서 관계자분들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굉장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리려고 하면 1시간도 부족하고 2시간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30분 만에 어떻게 이 말씀을 다 드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마 책무구조도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정보가 이해가 많으신 분도 아마 있을 수 있고 뭐 조금 생소한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제도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도 여러 자리에서 접할 기회도 있으시고 또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좀 새로운 측면에서 새로운 앵글에서 저런 시각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30분의 시간 동안 시간 최대한 맞춰서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 통제 변천사를 잠깐 이제 정리해봤거든요. 63년부터라고 하면은 6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상법이 제정되고 감사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그 뒤에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이 됐고, 또 엠번 사태 이후에 도입된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었고, 그리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나 내부 통제는 더 중요하다는 인식들 하에서 기존의 각 법에 흩어져 있던 제도들을 모아가지고 지배구조법이 또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18년, 19년을 거치면서 사모펀드 사태들이 계속 있었고요. 또 DLF, 불안정파면 사태, 이런 사태들이 소송으로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쟁점이 됐었죠. 이런 사태는 책무구조 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되는 직접적인 배경이 하나가 됐던 것 같고요. 그 뒤에도 ELT 사태라든가 그리고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회사들에서 끊임없이 많은 경우 횡령사고 같은데 횡령사고 이외에도 뭐 개인사고라든지 절도사고 여러 가지 형태의 금융사고들이 발생을 해서 사회에 여러 가지 우려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배경이 되고 계속 변화를 해오면서 2014년 7월경에 지배구조법에 지배구조 측면보다는 내부통제에 가까운 제도 같은데 책무구조라는 이름의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삼선 내부통제 방어체계라고 하잖아요. 삼선 방어체계에서 중대한 수정 내지 변경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배구조하고 내부통제 개념이 항상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는 같은 어떤 실체의 어떤 다른 면이 아닌가, 동전의 앞뒤 같은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지배구조가 어떤 제도적인 틀, 어떻게 보면은 그 조직이나 기능 간의 R&R 체계라고 하면은 내부통제는 그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방법 내지 작동 메커니즘 같은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배구조가 튼튼해야지 내부통제가 당연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내부통제 역시도 그게 잘 작동해야지 우리가 원래 기대하고 의도하는 지배구조가 잘 발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배구조는 달의 밝은 별처럼 굉장히 연구도 많이 돼 있고 또 글로벌한 또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법의 대부분 내용들이 다 지배구조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서 내부통제는 이 책무구조도 제도가 도입되고 제도화되기 전까지는 거의 어떤 이런 연구가 안 된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수레의 두 바퀴처럼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는 균형과 밸런스를 가지고 조금 연구되고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내부통제는 달의 어두운 면을 좀 표시를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은행에 있을 때 강제적으로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은행에서 참 많이 고민을 해본 것 같거든요. 특히 내부통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좀 고민을 해본 것 같은데
그 고민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은 고민을 할 거기 때문에 내가 고민했던 거를 글로서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하고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여러 번 좀 이렇게 조절을 해봤는데 금융법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주로 내부 통제 또는 지배구조 또 금융법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밑에 세 가지 책은 이제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좀 전문성을 좀 높여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실무서 등을 좀 같이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해본 부분인데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제 책에 관심 있는 분 있으면 제공하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기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무구조도 제도는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who, why, what, how. 뭐 where나 when은 뭐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 네 가지 앵글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who의 측면에서는 중요한 거는 외국에서 많이 이름되는 톤앤더탑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어떻게 정확히 번역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최고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최고 경영진이 이 내부 통제에 관심을 갖고 어떤 조직의 내부 통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갖는 그런 것이 이제 의도되는 측면이라고 하면 후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Y의 측면은 이 책무구조 제도를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이런 질문 수도 없이 받아본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들 아마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왜 하는 건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 공감대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이 왜 하는지는 안 하면 제재받고 처벌되니까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CEO들은 이거 왜 하지? 라는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을 못 한다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제 혼란이 이렇게 자초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고민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와서 해당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초창기에 책무구조가 논의된 초창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우리가 무엇을 준수하고 무엇을 관리하고 무엇을 과연 해야 되는지 어떤 책무가 뭐냐 책무에 대한 개념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혼란이 초기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하우는 이제 관리조치라는 이름으로 임원의 경우에는 7가지 관리조치 의무가 있고 대표이사는 한 8개 정도의 총괄 관리조치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하우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 네 가지 측면에서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료에도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하우 뭐 이렇게 좀 붙여놨습니다. 뭐 저만의 관점이긴 한데 참고를 하시고 저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책무구조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5조, 15조, 16조, 22조 2, 30조 2하고 30조 4에서는 임원과 대표이사의 관리조치 의무에 대해서 아까 하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30조의 3에서는 책무를 배분해서 책무구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저게 어떻게 보면 와서 해당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35조의 2는 굉장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35조가 제재에 관한 어떤 일반 규정이었다고 하면 35조의 2가 이렇게 새로 특례가 신설이 되면서 그렇게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소장는 칼 아니냐. 기존의 35조가 닿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어떤 조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조항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의미나 논란이나 어떤 쟁점들이 저 조항 속에 많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무하는 사람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걸 위반했을 때 제재 리스크가 굉장히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35조에 이면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고 굉장히 우리나라 내부 통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고요. 임원이 이제 선임될 때는 그전에는 적극적인 자격 요건이 없었습니다. 임원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상법에도 없고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으로 들어온 것 같고 이사회의 책임도 이제 언급이 됐고 나머지는 이제 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이긴 한데 예를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쪽에 35조의 2의 그 제재 특례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나 임원이 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제재를 35조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의 제재는
행위 책임이 대원칙에 따라서 좀 실무적으로는 전결권자를 찾아서 전결권자를 행위자로 특정을 하고 그 자가 행위 책임을 지고 그 자의 어떤 그 상사는 감독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감독자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제재를 하는 구조였다고 하면은 이 35조의 2는 마치 하향식으로 이 직접 채무 경영지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이 책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이제 책무 구조도와 관련해서 여러 조항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다 책무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책무가 뭔지에 대한 이게 어떤 우리가 공감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초창기에 보면은 책무와 업무가 굉장히 이제 구분이 안 되고 좀 혼란스럽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책을 제 저서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중에 내부 통제론이라는 중간에 어떤 초록색으로 된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아마 그 지배구조법 시행령법 예고되고 할 때 제가 그 즈음에 썼던 책이긴 한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책무구조도 제도의 첫 단추가 책무를 명확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책무는 또 와서 해당하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의나 우리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업무라는 개념이랑 많이 혼동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책에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행령 별표 2에 여러 가지 책무를 업무를 몇 가지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하는 어떤 도구 개념을 쓰고 있는데 차라리 그 개념을 삭제하는 게 책무라는 개념을 좀 심플하면서도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제도를 대중이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의견으로 우리가 책을 쓴 적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그 책무와 업무의 부분은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일단 삼성전자가 수율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수율 관리 못했다고 누가 처벌하나요? 거기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업무. 그리고 은행이 어떤 예산을 짜는 업무, 그런 예산 담당 부서에서 1년 예산을 짜, 굉장히 중요한 업무잖아요. 근데 예산 잘못 짰다고 무슨 뭐 처벌되고 금감원이나 제재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업무지만 책무는 아니거든요. 그 책무 안에서도 무슨 환경법을 위반했다거나 뭐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거나 그것도 법 위반이긴 한데 그 금융관련 법률 위반은 아니에요. 금융관련 법률과 책무는 또 아니거든요. 책무와 업무는 구분이 필요한 개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책무는 사실상 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규 중심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초기부터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드렸거든요. 되게 업무 중심적으로 초기에는 그 좀 컨설팅 법인 중심으로 이런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컨설팅 법인이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업무 중심의 바텀업 방식의 접근을 또 내부 중심의 접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원인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은행에 있을 때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고 타당하고 효과적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법규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뭐 일단 법무관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훨씬 쉽고 편한 어프로치라는 점. 그리고 금감원의 제재 신고도 법령,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제재를 하고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신고에도 부합하는 거고 내부 통제 신고에도 당연히 부합되는 거죠. 그렇게 찾아야지 책무를 중복 없이 빠짐없이 찾을 수 있다는 점. 내규는 다 업무 중심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굉장히 어떤 책무성 업무가 있고 비책무성 내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내기도 있거든요. 중요한 내기도 있을 수 있고 덜 중요한 내기도 있을 수 있고 내기 중심으로 찾다 보면은 조금 여러 가지 의도치 않은 비효율이 생길 수 있는데 초창기에 좀 그런 혼란들이 좀 상당히 있지 않았나 제 생각으로 여기나 넘어가고요. 책무구조도 제도 이후에 내부 통제 방어 체계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삼성 방어 체계에서 이성 방어 체계로 통합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종전에는 대표이사 밑에 각 사업을 하는 각 부서가 있고요. 일선 방어 개념이겠죠. 그리고
준법감시라든가 CISO라든가 CRO, 자금세탁 방지를 담당하는 CAO라든가 소비자를 담당하는 CCO 이런 이선 방어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이선 방어 통제를 하는, 그리고 감사는 이제 삼선 방어자로서 통제를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대표이사 밑에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했다고 하면은 대표이사가 스스로 내부 통제 책임자라는 인식이 되게 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선 방어자인 그 각 사업부서 사람들의 경우에도 내부 통제는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부 통제 부서에서 자기들한테 해주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가게 된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준법감시의 역할이 사실상 일부는 대표이사에게 갔고 또 일부는 각 임원들한테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임원들이 스스로 내부 통제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지도록 하는 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달라지고, 또 대표이사가 자기 책임으로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달라진 점 중에 하나고, 책무구조도 제도가 지금까지 가져온 가장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저런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부통제위원회라는 이상현의 위원회가 또 새로 신설이 되었다는 것도 특징이 있고, 이 부분도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법에 있는 여러 가지 점검 체계나 보고 체계를 선으로 한번 표시해 본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점선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넣어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대표이사를 중심 내부통제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와 임원이 관리 조치를 하고 내부통제 점검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요구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또 이사회에 이 책무 통제를 수행한 결과와 주요 사항을 또 보고할 책임이 있어서 이사회의 책임도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디테일하게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구현이 되려고 하면 그 내부적으로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 그 체계적으로 좀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하는 부분인데 뒤에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데 실무를 그 전에 하다 보면 그 취약사항의 식별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취약사항의 식별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고 가장 첫 단추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횡령사고 계속 터지잖아요. 횡령사고가 왜 나는 것이 도대체 원인을 정말 많이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강하거든요. 은행 사람들, 은행에 통제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늘 사고는 새롭고 쫓아가기 바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사고에 해당되는 원인만큼은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제거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약사항을 식별해서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게 이제 우리 임원의 7대 내부통제 관리 조치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번째 들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첫 단추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원이 아까 30조에 의해서 관리 조치 의무가 있는데 하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렸죠. 임원이 자기의 책무와 관련해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고요. 적정한 기준은 자기 책무와 관련해서 내규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적정한 내규를 만들고 또 전산화가 가능하면 전산화하라는 얘기고요. 전산화가 어렵거나 다른 방식으로 통제가 필요한 최소한 절차를 만들라,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저게 이제 내부 통제 용어로는 설계 통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번과 3번은 굳이 저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번과 3번은 약간 운영 통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계된 통제 구조 하에서 직원들이 또는 그 구성원들이 내부 통제 기준이나 법령 등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운영하는 그 모니터링하는 그런 책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가 아까 취약사항, 미흡사항이라고 말씀, 저 부분이 제일 어렵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첫 단추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표이사도 역시 광범위한 위험 요인이나 취약 분야를 점검해서 그것을 개선할 책임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는 의미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실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내부 총재 취약사항, 미흡사항을 찾아서
그거를 시정하고 개선하는 게 결국 내부 통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실을 담당하고 있다, 또는 제가 뭐 신탁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또는 WM을 담당하고 있다 하면 제가 준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법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법규를 준수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검사 제재 리스크에 노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책무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디서 무엇을 또 위반해가지고 이렇게 큰 이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개인정보 관련 사고라든가 뭐 IT 해킹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리스크가 커졌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어떤 취약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미리 담당 책무 중에 그런 영역이 있다 보면 미리 인식을 하고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 관리 조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책무 구조도 시스템 또는 책무 통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하면 실무자보다는 책무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책무의 배분 자체보다는 지속적인 이해 그리고 효과적인 준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무를 지속적으로 이해하는,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는 그런 책무 정보관리 체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책무는 법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비법률가인 일반 직원들, 임원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례로 취약사항 중심으로 그 책무를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금감원의 제재 사례라든가 유권 해석 사례라든가 비조치 의견 여러 가지 이런 세미나의 어떤 자료라든가 논의된 내용들도 중요한 책무 정보가 될 수 있다고, 그 책무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이해를 했으면 그걸 준수하고 관리하고 에비던스 증빙을 남겨놔야 됩니다. 상당한 주의의 증빙을 남겨놔야 될 관세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동시모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책무를 배분하고 기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책무를 사례 정보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은행에 있을 때 보면은 어떤 직원에 따라서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의 규정이 바뀐지도 모르고 옛날 규정에 따라서 계속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큰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유권 해석이 몇 달 전에, 1년 전에 있었다는 거를, 근데 정부가 그 제재법, 그 유권 해석 포탈에 올려는 놓는데 체계적으로 찾아보기가 좀 어렵게 돼 있어서 부지런한 친구들은 다 찾아보고 어떤 중요한 유권 해석이나 비조치 의견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부지런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럼 굉장히 종전에 잘못된 어떤 해석과 관행에 따라서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례 중심으로 지속적인 이해를 하는 책임도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책무 관리 시스템은 마치 내부회계 관리제도처럼 에비던스를 가지고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이 증빙, 상당한 주의를 임원이 다했다라는 증빙을 갖춰놓고 금감원이 검사를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에비던스를 보여줄 수 있고, 금감원은 그걸 보고 충실히 했네, 어떻게 했네, 너무 현실적이네, 아니면 좀 실질적으로 충분한 주의임을 다했다고 보면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증빙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증빙을 관리하는 체계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걸 다 디지털화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뭐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자기 책무가 여러 가지 책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책무에 대해서 임원이라고 하면 7가지 관리 조치 의무인데, 앞에 4개의 관리 조치 의무가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디지털 서랍이라고 하면은 디지털 서랍에 빈칸을 놔두서는 안 되고, 임원이 그 책무에 대해서 적정한 기준을 마련했는데 늘 습관처럼 이렇게 계속 체크리스트 확인하고, 기준이 있다고 하면 기준이 혹시 형식적이지 않은지, 내규가 적정한지,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전산화는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러 가지, 또 행정사고가 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사 처리가 되고 있는지, 전결의 수준을 충분히 높은지, 또 그런 여러 가지 기준 마련이라든가, 또 적정한 모니터링 점검으로 법령 추진 점검으로 감사부서나 준법부서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게 아니고, 이 프론트 부서에서, 사업하는 부서에서 스스로 그 모니터링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걸 안 하게 되면 왜 안 했는지, 왜 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있습니다. 아까 35주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대성 요건, 상당성 요건이라는 이름으로 1호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되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명확한 기준이
법무론상으로는 안 나타나 있다 보니까 좀 여기서 중팀장도 나와 계시지만 시장에서는 약간 좀 세면으로 좀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제재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사람들이 밸런스를 가지고 균형감을 가지고 좀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자주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주제인데 시간 관계상 충분히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는 혹시 내가 산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책무구조도 제도가 지금 한참 진행 이렇게 정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무구조도 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충격요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최고 영역진들이 뭐 책무구조도가 아니었다라고는 그렇게 관심 갖기 어려웠을 큰 엄청난 관심과 어떤 그 분야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열정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어떤 긍정적인 효과였던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여러 가지 우려와 조금 이렇게 제재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막연함 이렇게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조금 우리가 해소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러 가지 책무구조도 제도는 책무구조도라는 그 문서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문서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된다, 하나의 체계로 이해된다라는 점이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법에 안 나타나 있는 말을 제가 여러 가지 동심어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에 따른 뭐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기존의 이제 35조라든가 각 법에서 이제 제재하는 근거로 이제 활용됐던 제도가 여전히 작동을 하거든요. 책무구조도가 제도가 35조가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체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착각들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빙산의 일각처럼 솟아있는 저 부분이 전체 몸체를 다 대체한다고 생각하는 착각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저 특례제도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정말 필요한 경우에 써야지 저 칼이 잘 된다고 해서 이것도 다뤄보고 이것도 다뤄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소장면 칼은 소장면 대로만 써야지 참새도 잡고 무슨 뭐 메추리도 잡고 뭐 이런 그래서 이게 보완이 되는 제도지 대체가 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다 이 제도로 이렇게 책무구조도 만등주의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되게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가지 주제는 다시 한번 좀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후회 관점, 포레터탑의 내시가 필요하죠. 이게 현재 책무구조 제도가 너무나 혹시라도 실무자 중심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계속 균형 감각 있게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너무 추상화되고 있거나 너무 복잡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어떤 개념적인 함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최고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금감원에서도 얼마나 구체성을 갖고 있는지, 현실성이 갖고 있는지, 효과성을 갖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고, 금감원도 책임 추진 주체로서 이게 너무 추상화되고 복잡화되고, 추상화되고 복잡화된다는 건 산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니터링 점검 기능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이제 와세에 해당하는 부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도에 대한 어떤 공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핵심 책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모든 책무는 다 없긴 합니까? 그리고 모든 책무는 다 지금도 잘 된다. 지금도 다 그걸 들여다보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책무구조도가 바라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 정말 핵심적인 이 부분이 위반이 되면 안 되고 이 부분 사고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충격을 초래하는 그런 사고도 있잖아요. 그런 사고나 법 위반 사고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챙겨야 된다는 유혹에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현재의 책무는 너무 추상화되는 게 아닌가. 업무와의 부분도 모호하고. 실무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업무분장 조치가 업무가 다 나와 있거든요. 책무구조도는 그거보다 훨씬 요약되어 있거든요. 이게 둘이 무슨 차이지? 초창기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어요. 실무자들이. 이걸 왜 하는 거지? 그런 의문이 거기서 많이 나와요. 추상화된 책무 모든 소관 업무를 다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현실적인 것 같고 효과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우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효적 증빙 관리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핵심 책무를 숙지하고 특히 그 사례 정보를 지속적으로 이해시키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책무의 통제와 증빙을 에비던스로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원이 실무자한테만 맡겨둬서는 안 되고 임원이 자기가 직접 봐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Y에 해당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우리는 이게 제재라는 그쪽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개념적 공포 이런 부분에서 되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금융산업도 되게 혁신과 도전이 되게 많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제재 리스크라든가 이런 게 책무구조도 이래서 조금만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책무구조도 적용되는 거 아니야? 조금만 행정사고가 일어나 그리고 책무구조도 적용되는 거 아니야? 언론에서 책무구조도 적용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뭐 법으로 물러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이런 생각. 그래서 그 제재를 채무 수단으로 보충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내부 통계 전문성이 제고되고 그리고 제 미분 초과했네요. 미분만 했어요. 그 내부 통제 전문성을 내고 외국에는 내부 통제 자격증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들의 내부 통제와 뉴트럴 떠받치는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그 외국의 자격증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토착화된 자격증은 없는 것 같거든요. 자격증이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 그 자격증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외국은 우리나라 정부와 금융회사의 앙자가리 관계라고 하면 외국은 정부와 금융회사 사이에 인디펜던트한 제3자가 있어서 거기서 내부 통제를 아웃소싱 받아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영미권 국가에서. 거기가 내부 통제 검증계 내부 통제 전문가들이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격증이라든가 내부 통제가 많이 활성화하면 좋겠고 경영이 보수화되고 혁신을 저해할 부작용을 초래되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채무구조조 제도가 적용되는 사고 같은 경우는 그냥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좀 한정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대. 중대한 과실은 뭐냐면 제가 10개의 은행이 있다면 저도 은행에서 몸담아서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나면은 어떤 느낌이 드는 거는 어떻게 저런 사고가 날 수 있지? 그런 느낌의 사고가 있고요. 저런 사고는 우리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느낌의 사고가 있거든요. 후자는 약간 일반 과실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굉장히 중대한 과실인 거예요. 중대한 과실 후자는 다 할 수 있거든요. 야, 어떻게 저런 사고가 나지? 같은 동종업계지만 어떻게 저런 사고가 날 수 있지? 그건 굉장히 중대한 과실. 고의는 없었겠지만. 그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 이런 게 적용이 될 필요가 있고 일반적인 과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자제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3분 초과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번 보시면 오늘의 목차입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수학 분석을 하나 했고요. 우리 한국경제의 현주소, 또 금융에 대한 서화에 대한 방안, 또 현행 규율의 문제점, 내부 통제 진단, 또 해외 내부 통제 제도 이렇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학 분석을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재학 진학률이 한 80% 정도 되고, 통신 인프라, 스마트폰 1위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GDP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세계 12위의 강대국이지만 금융은 한번 보시면 한 35위 정도 됩니다. 우리 국제금융에서 우리 원화가 결제되는 비중은 0.1%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신속한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장점이고요. 기회를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모바일이 한 95%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은행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다 처리합니다. 이 모바일의 시대가 왔고 금융권이나 모든 기업은 이 모바일을 도입한 기업은 살아남겠지만 모바일을 도입하지 못한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온라인 비중은 전체 소매 금액의 52%고요. 앞으로 한 80%까지 온라인 비중이 차지할 것이다. 또 구독 경제, 인공지능 이런 분야이고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경제가 100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제가 90% 확률로 앞으로 또 상승한다고 생각하고 원달러 환율은 현재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도 최근에 얘기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외환 보유고 4,200억 달러가 현재 있는데 그게 84%인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체 외환 보유고 중에 90%를 미국의 국채와 정부기관채, 회사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접 투자를 직접 투자로 바꾸라고 하는 건데 오늘 아침 뉴스는 정부가 10일 이내에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방향으로 저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외환보유고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고 현재 우리 국가 GDP의 2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또 올 수도 있다. 제가 항상 경고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은 순수한 부채만 50%를 넘습니다. 앞으로 3년 뒤가 되면 2029년에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 60%가 됩니다. IMF 기준으로 비기축국,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결제되는 비중이 제가 35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화를 결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가 부채율이 60%를 넘어가게 되고 외환보유고도 GDP의 20%밖에 안 돼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외환위기 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이나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급적이면 글로벌 주식 비중에 맞게 미국의 우량한 주식이라든지 미국의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다. 달러 자산으로 비축을 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점입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원화 환율 현재 1,430원입니다. 오늘 현재. 저는 이런 추세라면 원 달러 환율은 84% 확률로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1,500원, 1,600원 간다 계속. 그래서 정부가 한미 통화 수합을 무조건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반도체, 철강을 전 세계에 수출해서 그 돈으로 석유를 사오는 데 갔습니다. 거의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정부가 허락을 해야만 신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버라든지 타다라든지 이런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런 우버와 같은 신산업만 허용을 해도 우리 대학생 취업률 한 30만 개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자녀들 현재 대학생 취업률 한번 보시면 45%밖에 안 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로 들어온 금액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유출된 것이 2배에서 한 5배 정도 많습니다.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이 금융도 마찬가지다. 우리 금융은 사람 몸의 피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자, 위험 요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25% 관세를 물고 있습니다. 원래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관세가 없어야 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25%나 관세를 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체 수출의 한 30% 정도 감소했고 우리가 그 여파 금액이 한 10조가 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매년 1,000조를 해외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해서 100조가 무역 적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한 100조 정도 돈이 남았는데 85조가 다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외환위기, 금융위기 제가 위험 요소에서 났습니다. 세 번째 주에. 지금 현재 한미 통화 스와프, 한일 통화 스와프 두 개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와 2020년도에는 두 개 다 있었지만 한미가 600억 달러, 한일 통화 스와프가 700억 달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두 개 다 없다. 한일 통화 스와프만 정확하게 100억 달러는 체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일본에 방문한 국민이 1,000만 명 정도 일본에 방문했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온 게 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GDP는 12위 강대국이지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은 현재 36,000달러 정도 됩니다. 일본이 한 35,000달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이겼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그렇지만 이렇게 금융에 있어서만큼 아직도 우리가 일본이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를 주도한 것은 일본과 미국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단기 외채를 팔고 나가면서 외환위기가 시작이 되었고
이 금융시장은 그 어떤 나라도 우리가 지켜주지 않는다. 국방과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금융시장을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그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외환보 요구를 한 1조 달러까지 늘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뉴욕 요소입니다. 자, 요약입니다. 자, 금융권 내부 통제.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5대 시중은행에서만 올해 1,700억 횡령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이 베어링 은행입니다. 130년 된 은행이 한 10년 전에 파산했습니다. 싱가포르에 파견된 닉 윈슨이라고 하는 딜러가 공부에 허락을 받지 않고 베어링을 파산시켰는데요. 니케이 225라고 하는 일본 주가 지수 선물에 투자를 했습니다. 본인은 일본에서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지만 일본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지만 결론은 고베 대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하락하게 되면서 100년 된 은행이 은행 직원 한 명 때문에 파산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뭔가 하면 이 결제자와 집행자가 동일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자금을 집행하고 본인이 자금을 결제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1,700억 은행에서 횡령이 일어났는데요. 이번 달에 올해만. 그 이유가 철저한 내부 통제의 일이다. 보시면 집행자와 결제자를 분리해야 됩니다. 자금을 집행하고 결제하는 사람이 동일인이고 또 단기금. 우리가 보통 금융권에서 전문성을 키운다는 이유로 10년씩 장기 근무를 시켰습니다. 한 부서에. 이런 것이 큰 원인입니다. 일단 집행자와 결제자를 분리해서 2중, 3중으로 관리하고 확인을 해야지 그것을 하지 못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내부 통제나 내부 집행 철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금융기관에 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평직원 한 명이 부서 내에 있는 증권사 은행 한 지점에서 자금 이체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합니다. 지점장을 포함해서 평직원 여직원이 전체 자금 이체를 어디에 했는지 매일 확인을 하게 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내부 직원이 한 명씩 지정을 해서 그 직원이 전체 자금에 대해서 통제하는 겁니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정책 방향에 대한 또 법적 리스크, 또 검사 분리에 대한 규제. 올해 우리나라 이제 예산은 660조인데요. 내년에는 국가 예산이 8% 증가합니다. 추경은 40조를 했고요.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가 10번째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현재 10개 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스리랑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위기, 외환위기는 반복되어 일어나고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내부 통제에서 확대, 디지털 금융. 우리가 제조업은 세계에서 5위의 강대국입니다. 중국, 미국, 독일, 일본, 우리 대한민국이 5위입니다. 그렇지만 원화가 결제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35위권입니다. 아시아의 금융본부가 있는 80%가 다 싱가포르에 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이고요.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권거래세 0.2%를 제외하고 상속세도 0원, 배당세도 0원, 모든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부자들이 국외 반출세 27%를 물고 싱가포르에 대거 옮기고 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캐나다 20개 나라가 상속세가 0원입니다. 기업에 있어서 세금을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세대를 물려받아서 자녀들이 그 기업을 계속 영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자들이 싱가포르와 캐나다로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우리나라도 이 금융권을 육성하고 이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에 더 주안점을 둬야지 우리가 성장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동북아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했는데요. 오히려 그 이후에 5개의 기업이 한국을 떠나서 싱가포르로 옮겼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모든 금융 공기업 다 지방에 가 있습니다. 전주에 국민연금이 가 있고요. 지금 현재 나주에 사학연금이 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대구에 가 있고, 정권거래소, 정권예탁은 부산에 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 상담을 한번 하려면 전국을 돌아야만 투자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금융공기업만큼은 서울과 집중되어 있어야지 이것을 흩어버리면 금융기관이 성장할 수가 없다. 자, 우리의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규제, 디지털 금융,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의 95%는 다 규제법입니다. 저도 이제 국회의원을 만나면 이런 얘기 합니다. 국회가 만드는 것은 좀 안 만드는 게 제일 좋다. 아무 일을 하지 마.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면 그게 국회의정 활동을 잘했다고 해서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실에 보좌진이 9명 있는데 컴퓨터에 다 법을 만드는 어플이 다 깔려 있습니다. 용어 몇 개 바꾸면 법안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최근에 만들어진 법만 한 15,000개 정도 하루에 수십 개씩 법을 만들어냅니다. 국회가 만드는 법이 바로 규제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금융에 대한 소화 방안입니다. 금융의 디지털화, 금융산업의 산업 개편, 금융 강국. 우리가 제조뿐만이 아니라 이 금융도 강국이 돼야 됩니다. 현행 규율의 문제점입니다. 지배구조법 24조. 앞에서 우리 변호사님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 내부 통제 기준입니다. 내부 통제 제도 개선과 태스크포스 세 가지 제도 개선, 대표이사, 당연히 이제 내부 통제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그러니까 이사회, 대표이사와의 직무 집행의 감독과 관리 의무의 실효성의 제고, 담당 임원. 자, 내부 통제 인프라의 핵심인데요. 전체 임직원의 한 1% 정도 준법 감시와 인력의 최소 기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문 인력에 대한 준법 감시라든지 이게 좀 늘려야 되겠고, 또 독일 부서에 대한 장기 근무. 우리가 전문성을 키운다고 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10년씩 한 부서에 근무시켰습니다. 우리 은행에 1,000억 이상 횡령이 일어났던 그 업무가 10년 동안 한 부서에서 기업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그 직원이 1,000억 가까이 횡령했습니다. 이런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과거에는 장기 근무를 시켰지만 지금은 2년에서 3년씩 순환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정권회사, 은행 장기 근무 시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횡령을 막기 위해서는 2, 3년씩 순환 보직을 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법 감시 자격 요건에 금융기관에 10년 이상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고의 예방 조치와 운영 기준에 마련입니다. 법규와 내규, 대상의 확대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 혁신 방안의 세 번째 보시면 사고 취약 업무의 고도화 추진입니다. 비밀번호에 대한 공유와 유출, 채권 간에 대한 공동 자금의 횡령, 수기 문서의 조작, 이런 방법. 대형 금융사고를 재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부 통제를 하고 금융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 시간에도 이 금융권에서는 비리와 횡령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부 통제의 일상화에 체감되어의 제고입니다. 은행 업무와 내부 통제인데요. 내부 통제와 일상 업무를 연계하고 확인을 하고 2중, 3중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자금의 집행자와 결제자, 확인자를 꼭 분리해야 된다. 2중, 3중으로 확인만 거쳤다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부 통제 교육의 구성 요소입니다. 앞에서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직무 권한과 책임 영역과 통제 활동, 직원이 내부 고발 제도에 대한 정비, 또 책임 영역에 있어서는 금융권의 횡령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 내부 통제가 쟁점인 이유는 한번 보시면 금융회사는 내부 통제는 자율적으로 좀 하자 이런 거죠. 내부 통제 위반으로 인한 또 엄격한 제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건전한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CEO의 책임 부과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CEO에 대해서 강력한 책임을 부과하겠다.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인식이 이제 이렇게 CEO 책임이 없으면 건전 경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제재를 하겠다. 내부 통제는 법규 준수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외 금융기관에는 보면요, 우리가 횡령 사고라든지 비밀번호 유출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권이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금융권의 이제 개인들의 어떤 자금 유출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 정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하라고 하는데 다 했다. 그래 면책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금융기관이 스스로가 또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더 철저하게 보호하고 스스로가 대비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내부 통제에 관련된 지배구조법의 개정안 제공입니다. 은행과 지주회사, 또 금융투자, 또 저축은행까지 이렇게 내부 통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채무 구조도 도입입니다. 대형은행 기준으로 임원 20-30명이 책임을 분담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관리 의무에 대한 문책, 이사회, 조직적, 또 반복적 시스템 문책에 대한 문책, 또 담당 임원, 또 제재에 대한 면책과 기준에서 자, 개선 방안입니다. 저축은행. 우리가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제2금융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금 현재 전체 저축은행의 한 20% 정도가 이제 부실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되고 있고,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영업과 심사, 자금 송금, 사후 관리에 대한 분리, 수침, 금전, 전산, 또 승인 절차. 최근에 있었던 남양주에 있었던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보니까요. 새마을금고 한 지점에서 남양주의 건설업자하고 서로 내부 거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00억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새마을금고에 있는 대부 그 큰 돈을 돈을 담당하는 그 직원이 건설 현장에 한번 가보지도 않고 1,000억을 대출해줬습니다. 당연히 남양주 새마을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가 국민은행의 적금 이자가 현재 한 2.5% 정도 됩니다. 우리가 시중은행의 적금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것은 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5% 준다. 저축은행 6% 준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가 폰지 사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국민은행의 적금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는 모두 다 위험을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의 이런 내부 비리가 그런 이유다.
자, 한국의 내부 통제의 진단입니다. 내부 통제에 대한 기준에 대한 마련의 의무, 또 내부 통도 토홀시의 제재. 밑에 한번 보시면 미국과 영국입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부 통제 구축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매우 높은 수준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고, 또 제재도 취에 대한 경감 수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미국과 영국의 금융제도의 수준으로 됐으면 좋겠다. 법적 측면에서 본 내부 통제에 대한 개선 방향, 문제점 해결책 같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금융업 제재 방식을 인적 제재에서 금전 제재 중심으로,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 충실 마련을 일정하면 인적 제재나 금전 제재를 경감하는 방안이다. 자, 미국입니다. 미국은 정권거래법, 자율규제 업계입니다. 이와 같이 경영진은 면책을 위해서 합리적인 컴플라이언스를 유인하고 있고 운영 체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내부 통제, 기관 제재의 방식입니다. 제재금 경감을 위한 내부 통제의 강화. 자, 영국입니다. 영국 다음 보시면 금융 서비스에 대한 내부 통제 민기 시에 법적 책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규 준수와 내부 통제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조치다. 감독기관 업계. 지금 현재 영국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중대재해법 때문에 우리가 영국의 제도를 도입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산업 현장에서 죽는 사람이 하루에 3명 정도, 1년에 1000명 정도가 건설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중대재해법을 처벌하는데 영국에서 제도를 가져왔습니다. 아주 엄하게 처벌하면서 사고를 90% 이상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중대재해법, 내부 통제, 중대재해법은 일단 국민들의 굉장히 또 경제에 대해서 모든 건설 현장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저해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금융권 내부 통제에 대한 필요성과 적용입니다. 결론은 자금의 집행자와 결제자를 분리해라. 단기 건부로 순환 보직을 지켜라. 네. 내부 통제에 집중하고 2중 3중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책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서는 금융사 경영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반복적 금융사고 예방 방안, 금융산업 신뢰 회복 및 안정성 확보 방안 등 한국 금융이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중점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좌장 고동원 교수님께서는 토론을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토론의 좌장을 맡은 국민관대학교의 고동원입니다. 자, 이렇게 큰 자리에 좌장을 맡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역할은 제한된 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행히 토론자가 많지 않아서 시간 내에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은 이제 이미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토론자 최 팀장님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분석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몇 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우리 두 분의 발표자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토론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융감독 당국에서 오셨는데요. 이런 내부 통계에 대해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최범전 팀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이 두 분 발표자는 소개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두 분이 이제 좀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채무구조, 이 내부 통제에서 최근에 제일 화두가 되는 것은 채무구조 도입인데, 채무구조도 도입이 앞으로 금융기관들의 내부 통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가 핵심적인 얘기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전하고 비교했을 때 내부 통제 제도가 더 나아질 것인가? 이게 이제 두 번째 물음이 될 거고, 세 번째는 그러면 그 전과 비교했을 때 금융사고가 발생을 하면 종전보다도 운행자, 대표이사 이분들이 제재 책임을 더 무겁게 질 수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고민해야 될 그런 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점들을 포함해서 우리 감독당국이 오셨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왜 이 제도를 채무구조 제도라는 것을 그렇게 시행하게 됐느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감독당국에서 이제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최 팀장님에게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쭉 설명을 이제 해주신 후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총괄국에서 채무구조도를 담당하고 있는 최범진 팀장입니다. 일단 이런 그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토론자로서 참석을 했을 때 제가 참석하시는 분들이 누구시냐라고 여쭤봤을 때 이제 뭐 홍명종 변호사님, 그다음에 이제 뭐 교수님 이렇게 계셔서 나는 그냥 앉아있다 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두 분께서 발표를 하시고 또 이제 고동원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별도로 이제 10분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서 제가 이제 저희 감독당국에서 이제 채무구조도를 왜 도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채무구조도에 대한 감독당국의 그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채무구조도가 흘러갈 것인지, 제도는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제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채무구조도가 무엇인지는 그 교수님과 변호사님께서 다 설명을 너무나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아까 이제 홍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금융회사를 비롯한 업계,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채무구조도를 약간 이제 그 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좀 비교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시는데 저희 감독당국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약간 오해가 좀 있으신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채무구조도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아까 홍 변호사님 그 PPT에도 나와 있긴 했지만 이제 과거에 뭐 DLF 사태나 이런 것들을 겪었을 때 이제 DLF 사태가 왜 발생했느냐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검토 과정에서 따져보니까 내부 통제의 마련 의무 자체를 통해서, 내부 통제 마련 의무 자체를 통해서 이 그 금융회사들을 이제 처벌할 수 있을 수밖에, 당시에는 법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내부 통제의 효과적인 마련 의무를 가지고 이제 금융회사들을 처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러한 저희의 이제 당국의 제재 자체가 기존 은행들의 소송과 이어지면서 결국 대법원을 패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저희가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절차적으로 운영되었던 그런 내부 통제를 보다 실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라고 고민한 끝에 저희가 이제 그 해외에서는 과연 이런 고민들을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저희가 찾아낸 것이 영국의 SMCR이라는 제도입니다. 이제 SMCR이라는 게 Senior Management and Certification Regime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니어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다만 영국과 우리와의 차이는 영국은 그 시니어 매니지먼트, 즉 고위 경영진에 대해서 승인을 하지만 저희는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그 제도의 스킬은 저희가 거의 대부분 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아까 DLF 사태의 제재 과정 그리고 법적 공방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기존의 저희 그 규율은 형식적이고 내부 통제 관련 규율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규율이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책무구조도를 도입을 하게 됨으로써 임원별로 책임 소재가 사전에 분명히 가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를 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은 홍길동 임원이면은 이분의 책무는 뭐다라고 명백하게 책무 기술서에 규율이 되어 있거든요.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원은 그거를 보면은 내 책무는 무엇인지라고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 스스로가 결국은 내부 통제는 준법감시부나 준법감시 담당 직원의 어떠한 그 업무라기보다는 내 스스로의 업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도록 저희가 내부 통제 문화를 좀 대전환하기 위해서 책무조를 도입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책무구조도가 결국은 경영진과 대표이사를 제재하기 위한, 요즘에 뭐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도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잘 갈아진 칼 아니냐, 제재를 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제재라는 거는 사후적인 수단입니다. 결국에는 책무구조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임원들을 제재를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저희가 책무구조도, 그러니까 내부 통제라는 문화가 직원들, 임원들, 전체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체화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홍 변호사님께서 이제 설명하신 부분 중에 제가 약간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릴 부분들이 있는데요. 홍 변호사님께서 이제 아까 그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이제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 1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은 이제 책무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놓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홍 변호사님께서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책무와 업무의 구분을 좀 모호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소중한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나열을 하다 보니까 책무는 이게 전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사실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영국의 SMCR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영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가만히 보니까 영국도 이제 prescribed responsibility, over responsibility, additional responsibility 해가지고 책무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나눠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책무구조도라는 게 영국이 2016년에 도입했고 저희는 이제 2024년에 법이 통과돼서 2025년에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무후무한 제도인 거예요. 책무란 개념도 저희가 이제 법을 만들면서, 그리고 이제 하위 규정들을 만들면서 개념을 정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개념만 정립해서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와닿지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정도를 일단 책무로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예시로서 이제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 1을 담아놓은 것이고, 그 밑에 이제 주석을 자세히 보시면, 보통 주석 잘 안 보시지만요, 자세히 보시면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제 유연하게 다 그것들을 이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회사에서 책무 구조들을 만드심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벤치마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그러면 책무 구조도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입니다. 저희가 이제 책무구조도가 2025년 1월 3일에
은행과 지주에 대해서 시행되었고요. 7월 3일에 대형 보험사 그리고 대형 금투사에 대해서 시행이 되었고 내년도 7월 3일에는 그 대형 여전사와 대형 저축은행 그리고 소형 금투사들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해외와는 달리 영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책무 구조도를 회사의 규모나 회사의 업태와는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에서는 회사의 규모가 작으면은 조금 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그 회사의 규모가 크면은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소규모 금융회사 예를 들면 뭐 사모운용회사 같은 경우는 직원이 한 2명, 3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책무구조도라는 제도를 접함에 있어서 너무 규제 준수 비용이 크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좀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충분히 그런 말씀들은 다 하실 걸로 그러니까 다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행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DLF 사태는 아니면은 최근에 일어났던 행정 사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그 규모가 작은 소규모 금융회사일수록 내부 통제의 그런 필요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그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어떠한 규제의 완화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회사가 이제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이제 제도가 저희가 모든 것을 다 감안하고 제도를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제도의 부작용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될 꼭지들이 아마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어올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들을 이제 개선을 해서 이제 과도한 규제 비용이 회사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이제 올해 7월 정도에 영국에서 이제 리즈 리폼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 재무부에서 리즈 리폼을 발표를 했고 그 리즈 리폼의 주된 내용은 금융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혁신을 저해하는 그런 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철폐나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그 금융감독 당국의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금융의 그 성장 그리고 금융의 혁신, 금융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가 어느 정도 유연화되고 규제 비용이 성장을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의식은 저희 금융당국에서도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책무구조도가 도입이 되고 난 이후에는 책무구조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의견 수렴이나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영국도 2016년도에 책무구조도를 SMCR을 도입한 이후에 2021년도에 이제 대규모 의견 수렴을 콜 포 에비던스라는 의견 수렴을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제도를 계속 수정 보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그 내년 정도에 아마 그런 그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내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이제 저희가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을 시작할 때 저희에게 가감 없는 의견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이런 정도로 마치겠고요. 나머지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제 Q&A 시간에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최 팀장님은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의 취지와 배경을 잘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금융회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감독관이 입장을 오히려 더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최 팀장이 이제 좋은 토론 이제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정석에서
질문을 받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제 손을 들으시고 소속 상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혹시 총무사에서 질문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 제가 그 동안에 우리 두 분 오늘 발표자 좋은 발표를 했었는데 제가 들으면서 의문이 나는 몇 가지 좀 질문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우리 홍영조 변호사님 우리 좋은 발표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 채무 구조도 도입에 의해서 아까 최친장님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과거에 비해서 이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게 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임원들이 어떤 책무를 갖고 있냐 다 기술하게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즉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겠다. 이런 취지인데 관련해서 이 금융기관은 대한민국 사회이사들이 많잖아요. 사회이사들. 그렇죠? 네. 지금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지금 사회이사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사회에서도 책임을 지게 됩니까? 기억이 어렵듯한데 사회이사는 아마 책무구조도 작성 조치는 아니고 이사회 의장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작성됐습니다. 이사회 의장만 책무를 나머지 사회는 그래. 그러니까 이제 35조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30조도 적용이 대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해당이 안 되네. 거기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건가? 왜냐하면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은 사회이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회에서 주요 사항을 결정을 하고 특히 내부 통제와 관련된 사항들도 이제는 이 사회에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못된 방향에 의해서 그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제도가 수립되거나 집행이 됐다.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상법에 따른 충실 의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책임을 물었던 그런 거는 있지만 이 지배구조법을 위반을 해서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제재를 내린 그런 사례는 이제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채무구조 제도가 시행이 되고 나서 사회이사도 책임을 질 수 있는지가 굉장히 사회이사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채무 기술의 범위는 포함되지 않지만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사회구조법 35조 그리고 이번에 도입된 35조의 2 제재 특례 35조의 2가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조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매우 신중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35조가 이제 제재 조항인데요. 그리고 제재는 뭐 지배구조 35조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각 자본시장법이나 은행법이나 각 법에 따라서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일단 지배구조법만 놓고 보면 35조가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부분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임원에 대한 제재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제재 대상인 임원은 개념적으로는 사회사를 포함할 수 있지만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 대상이 되는 임원들은 회사의 상근으로 일하는 거죠. 뭐 신탁 담당이라든가 여신 담당이라든가 준법 감사라든가 이 상근으로 일하는 자기의 역량이 명확히 협정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상근 임원을 어떤 집행 임원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있고 또 이 제재법 상으로는 그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등기 이사가 아니면 아마 직원으로 처벌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책임구조도를 작성해야 되는 임원은 그 중에서도 또 따로 정해져 있고요. 근데 이사 중에서는 이사회 의장이 포함이 된다거나 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이사의 책임도 굉장히 이사회의 중추가 사회이사이기 때문에 사회이사의 책임이 굉장히 어디까지 현실적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주제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책무구조도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사회나 또 과거에 어떤 내부통제위원회로 이사회 내위원회로 감사위원회에 유사한 내부통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책임을 부과하고 거기가 임원을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했는데 이제 뭐 사회이사가 상근으로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 보니까 그 제재법상 어떤 제재의 대상이 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이사가 저도 이제 은행의 임원으로 일하면서 늘 이렇게 지켜봤던 게 상근과 비상근의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보의 양 자체가 상근으로 일하는 사람과 한 달에 뭐 몇 번 오셔가지고 회의 중심으로 오셔가지고 어떤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이사회에 올라가는 상정되는 안건 자체가 그 과정 자체에 관한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과정의 결론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 중심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제한된 정보와 제한된 어떤 이 권한만을 가지고 어떤 책임을 진다라는 거가 밸런스가 사회이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최근에 이사의 충실 업무라든가 이렇게 책임이 굉장히 강화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사한테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주어져야 되고 이사가 수시로 상시적으로 비상근이지만은 임직원들한테 이런저런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상근으로 절반 또 반상근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회이사님들이 또 다른 어떤 주된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그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굉장히 무거운 전제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먼저 이제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 최 팀장님 감독당국 계시니까 이 문제 이제 사회의사에 대한 그 제재 내지는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논의가 되거나 이렇게 이 재정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냐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홍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맞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사회이사는 이사회의 멤버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러한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사결정에 수반되는 어떠한 그 넓고 깊이 있는 그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굉장히 좀 제한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회이사에 대한 어떤 그 책무구조도의 그 반영 내지는 그에 따른 제재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사회 밑에 이제 내부통제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에서는 이제 내부통제위원회는 거의 대부분의 그 금융회사들이 사회이사와 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이사회 서브 커뮤니티인데요. 거기서 이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과정에서 어떠한 그 이제 대표이사의 총괄관리 의무나 아니면 이사회에 대한 보고 의무 이런 것들이 위반될 수 있는 어떤 논의나 아니면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개인에 대한 어떠한 제재나 이런 것들은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이제 그러니까 공동적인 책임이라고나 할까요?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그 일종의 조치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그 사회이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지배구조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그 사회이사는 비상근이다 보니까 충분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제재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꼭 비상근인 사람들은 책무구조도에 반영되지 않느냐 내지는 제재를 가하지 못하느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그 이제 특히나 그 은행은 이제 지배 구조가 분산되어 있고 소유 구조가 분산되어 있고, 반면 뭐 증권이나 보험,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소유 구조가 이제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증권사,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주의 이제 그 2세들, 3세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뭐 사장 내지 부사장이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비상근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이거는 그냥 뭐 가끔 회사에 나와서 업무를 좀 챙겨보고 이런 게 다다, 의사결정권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저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은행과 지주 그리고 증권사, 보험사에 대한 사전 컨설팅이라는 걸 시행 전에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러한 소위 이제 그 소유주 2세들이 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 상금 여부에 관계없이 채무 구조도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이런 잣대에 따라서 이제 사회이사 분들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고 사회이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제재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한 가지 요인으로서 이제 상당한 영향력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요한 말씀하신데 사회이사도 이제 그렇게 과거처럼 좀 전처럼 책임의 문제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게 있죠. 특히 이제 이번 채무구조도 외에 이번 지배구조법 개정의 큰 줄거리 중에 하나는 그 내부 통제 제도의 최종적인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 이런 이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지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문제가 생기면 이사회 구성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어떤 형태가 되는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조문 하나의 위력이 클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사회이사도 내부 통제 내지는 채무구조와 관련해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특히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회이사들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감독 당국의 입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그럴 수가 있죠. 네. 두 분 역시 전문가답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김대중 교수님에게 질문을 드릴 거는 아까 이제 내부 통제제도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면서 금산분리 완화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금산분리 완화도 굉장히 큰 화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제 궁금한 거는 내부 통제 제도하고 이 금산분리 완화하고 어떤 맥락이 있는 건지 어떤 맥락에서 그런 점을 언급을 했는지 하고 그렇다고는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금산분리 그 완화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두 가지 점에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은행의 80%는 예대 마진 수입입니다. 평균 우리나라 예대 마진 1.5%인데요. 지금 우리 은행의 평균 수신금리가 기준금리로 따지면 2.5%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 2.5%니까 거기에 픽스 금리를 더하고 거기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우리가 보통 은행의 대출 이자가 아마 4.5% 정도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제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서 가상금리를 3%까지 올리겠다. 1.5에서 이제 3%까지 올려오게 되면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또 그만큼 또 수익이 발생하지만 대출을 또 2억밖에 안 해주고 4억까지 15억 이하는 2억, 4억, 25억 이상은 2억인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에 현재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은 안 가진 5대5입니다. 절반은 집을 가지고 있지만 절반은 집을 가지지 못하고 또 혼자 사는 사람이 42%입니다. 한국에 현재. 앞으로 혼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은행의 이와 같이 은행은 전체 수입의 80%가 예대 마진이지만 골드만삭스는 예대 마진 수입이 40%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모든 금융업종 간에 장벽이 없습니다. 은행, 정권, 보험, 카드 이런 장벽이 없기 때문에 애플은 작년부터 예금을 받고 있습니다. 3억까지. 우리가 애플페이를 쓰고 있지만 애플이 스마트폰을 제조하지만 3억까지 4.5% 이자를 주면서 예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제조업이라도 금융업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애플페이도 전 세계적으로 수단이 되고 있고 지금 피자가 세계 1등이고 애플이 제가 알기로 한 2등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 스마트폰의 20%를 보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원화 결제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하게 한다든지 원화 결제 방법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삼성그룹이 이런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융업도 일정한 법인 내에서 허용해 준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의 경쟁력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은행, 정권, 보험에 대한 장벽을 두는 것이 아니라 좀 장벽을 좀 없애서 은행도 다양한 수입원을 좀 해라. 골드만삭스는 예대 마진이 40%고 나머지 60%는 주식, IPO, 보험 이런 다양한 수입원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은행에 대해서 예대 마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수입원을 허용해 준다 그러면 저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원화가 전 세계 국제금융에서 결제되는 비중은 0.1%밖에 안 되고 세계 40위권입니다. 정말 너무 우리 금융에 대한 경쟁력이 없고 취약하다. 이것을 올리는 방법이 이와 같이 스마트폰에다가 원화 결제 수단을 쓴다든지 삼성페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은 좋다. 미국의 당연히 제너럴 일렉트릭스죠. GE입니다. 에디슨의 후손 기업이 GE 그룹입니다. 근데 형광등 만드는 게 이게 미국의 GE인데요. 여기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저축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제조업을 하면서 금융도 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은행과 금융 제조업 삼성전자 당연히 금융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일정한 지분 제가 알기로는 4% 8% 미만만 가지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조업도 금융을 경험하거나 애플 수준이라든지 미국 수준으로 이런 금융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필요하다. 다양한 수입원 또 한국의 전체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조업도 금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뭐 좀 남았기 때문에 한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채무조 도입이라고 하는 거는 각 임원들이 해야 될 그런 이제 채무를 기술을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채무 기술된 대로 하지 않아서 뭔가 금융사고 발생했다. 그럼 책임을 묻겠다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채무에 기술된 어떤 금융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각 임원들의 채무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의해서 이 금융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업무를 개발을 했는데 아직은 그 채무조도에 반영이 안 돼요. 근데 진짜 우연찮게 사고가 일어났어요. 자, 이러면 우리 최 팀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경우에 가면 채무조도 위반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냐 이런 거죠. 아니면 이제 또는 뭐 서로 실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진짜로 채무조도에 기소되지 않는 사유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거죠. 과연 제재할 수 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충분히 그런 경우가 가정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실을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그런 과정의 첫 단추, 첫 사건을 어떤 위법한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횡령사고라든지 아니면 대형 정보 유출사고라든지 아니면 화재가 났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트리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금감원에서 검사를 나와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적발이 되거나 위법성으로 판단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누구 책임인지가 문제됐기 때문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책임 99.99%는 금감원 검사를 나온 경우에는 애초에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서 검사하는 거를 나왔어요. 그 라인을 하고 누가 결제했어요? 전결공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책임소재가 원인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책무조도의 그 어떤 그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초기에 책무조도 제도의 의의를 책무를 명확히 한다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그 업무분장 준칙이나 어느 금융회사나 있는 업무분장 준칙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상당히 요약된 버전이 지금의 책무구조도하고 유사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위반 사고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구형이 획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금융사고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은행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금융사고 중에서도 가장 빈도가 높은 게 횡령사고거든요. 배임사고도 있고 절도사고도 있고 다른 형태의 유형의 사고도 있을 수 있는데 횡령사고가 가장 문제가 되고 죄질이 가장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그 심하게 느껴지는 것도 횡령사고고요. 횡령사고 나면 기분도 굉장히 나쁘고 저런 사고도 있지 왜 났을까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어느 뭐 몇백 개가 넘는 은행의 영업점 중에서 어느 지방의 어떤 특정 지점에서 어떤 사람이 횡령사고를 했으면 그 횡령사고는 형사범이거든요. 형사범을 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횡령사고에 성공하기까지 여러 가지 원인이 기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임원들의 업무가 이렇게 인과관계와 경합을 하면서 이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람들이 우려하고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행동사고가 나타나면 금감원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를 나오게 되면 금감원이 자연스럽게 사고의 원인이 이 사고의 A라는 원인이 굉장히 크게 보고 B라는 원인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은 인과관계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특정 임원의 책임이 크다라고 그래서 특정 책임 비율이 뭐 5대 3대 2로 될 수도 있고 7대 3으로 될 수도 있고 9대 1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금감원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책무구조도에 기준되지 않은 유형의 책무구조도 사고가 발생해서 이건 누구 책임이라고 서로 미뤄지는 경우는 금감원에 의해서 애초에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어떻게 우리 금감원 입장 이런 것들을 좀 내부에서 논의한 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우리 최 팀장의 개인적인 생각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기하셨던 이슈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어떠한 새로운 유형의 금융행위가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유형의 금융행위에 따른 책무가 어떤 임원에게도 부과되지 않을 경우에 금융회사에 소속된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일단 그 이제 사고의 유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금융상품과 관련된 뭐 횡령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저희 그 이제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은 금융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 보면 상법과 형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뭐 형법으로서도 뭐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얘기하면 되고 다만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책무가 빠져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횡령 사고가 아니고 책무가 빠져 있을 경우 책무가 누락되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말씀이신데 저희 지배구조법에서는 책무의 누락 그리고 책무의 중복 책무의 편중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 의무의 하나를 보고 예를 들어서 책무의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표이사 지시 사유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금융회사들의 한테 개별적으로 금융회사들의 그 책무구조도를 책무 기술서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저희가 시범운영 컨설팅이라는 걸 했을 때 보면은 금융회사는 이제 어떤 금융회사들은 책무구조도를 굉장히 좀 러프하게 기술을 해오고 어떤 데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을 해오고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런 회사들한테 있어서 각각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무를 굉장히 러프하게 기술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책무를 굉장히 그 업무 분장 준칙에 따라서 준칙과 유사하게 기술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틈새 루폴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딘가에 그 정확한 접점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각 회사별로 그 저희가 이제 회사별 사정을 하나하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법감시부 중심으로 그런 루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그 접점을 찾아서 책무구조도를 그 이제 작성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가장 사실 중요한 점은 아까 홍명준 변호사님 발표 자료 중에 보면은
책무 통제 관리 시스템 구축의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책무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무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실 저도 농협은행 가서 책무 정보 시스템 어떻게 돌아가는지 봤거든요. 보고 되게 좀 감탄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법령 해석에 대한 니즈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독원이나 이제 금융위가 해석을 해주고 법도 바뀌고 시행령도 바뀌고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건데 그걸 하나하나 캐치할 수 없는데 그것들을 결국은 이제 하나하나 캐치하는 것이 내부 통제의 내재화의 첫걸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한 홍 변호사님께서 이제 강조하셨던 책무 정보 시스템, 통한 핵심 책무의 EMR 숙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그 책무의 누락이나 이런 부분도 이 안에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는 사고가 나면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금액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누락도 벌써 책임을 물고 있으니 하여튼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게 결국은 이 책무구조의 목적은 자 이렇게 이제 촘촘히 규제를 하니 금융기관 스스로 알아서 말 그대로 내부 통제, 인터널 컨트롤이 이들이 알아서 잘 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나 책임을 물 테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감독 당국이 나서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게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게 결국은 내부 통제 제도의 발전을 깨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고도 이제 줄어들지 않겠네 그런 취지입니다. 시간이 이제 지나서 오늘 정서적인 질문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간단한 질문 드릴게요. 우리 홍 변호사님. 아까 이제 발표 중에 내부 통제 자격증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부 통제 자격증이 이제 되어 있고 이게 그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걸 좀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건지 한번 조금만 더 첨언을 해서 그래서 제가 몇 번 책을 전송했다고 했죠. 내부 통제라는 책 전송할 때 내부 호소라든가 내부 통제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솔루션을 도출해냈는지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자격증들이 있는 거 같아요. 저도 그 자격증을 좀 공부해봤습니다. 그 책을 쓰기 전에. 그래서 그 자격증 자체보다는 이게 굉장히 속성으로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공인 내부 감사사라든가 공인 회계사 CPA 감사사 CIL이라고 공인 내부 감사사라든가 공인 내부 감사사의 이 정보 시스템 IT 영역 버전이 C사라든가 CIS 그런 거라든가 그 자금세탁 전문가인 뭐 캠스라든가 캠스는 이제 K캠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내부 감사사라든가 저는 내부 감사사가 좀 확대된 버전이 내부 통제 전문가 이런 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농협은행에 있을 때 그 자격증을 좀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확산을 좀 시키고 싶었는데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좀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거는 저는 내부 통제 전문가가 어떤 사람이 전문가냐면 마치 이제 소방 전문가는 이 건물에 들어와서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쭉 올라가면서 소방 전문가들은 그 취약점이 다 보일 거거든요. 왜 비상구가 닫혀있지? 여기 스프링클러가 왜 작동이 안 되지? 우리네 눈에는 안 보이는 게 다 보일 거고 내부 통제 전문가는 한 은행의 레귤러 여신의 어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워크스루 방식으로 A부터 Z까지 쭉 받아가면서 이게 좀 취약한 내부의 관계에 속한 소리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횡령사고 영역에서는 그렇지만은 이게 뭐 AML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법위반 영역도 있지 않습니까? 금감원 제재사를 사이트 들어가 보면 어디서 사고가 많이 되고 지적을 많이 받는 게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거 조금만 연구를 해보면 핵심 책무라는 게 도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든 책무를 다 챙기려고 하면 안 챙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떤 채무 경영기관한테 우리나라 책무는 핵심 책무여야 되거든요. 일반 책무는 시스템에 있어 기존에 있어왔던 시스템이 잘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책무 구조도 대부분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야 되고 특별한 임무는 핵심적인 책무를 방지하는 데 둬야 되고 핵심적인 책무를 어떻게 찾느냐 아까 사고 영역에서는 취약점을 찾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사례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가 법위반 영역에 있어서는 금감원 제재사라든가 금감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영역을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해서 듣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직종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때요? 우리 감독원에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도 한번 응시해보고요. 저도 교수님과 동일한 생각을 했는데 아 이런 거 있으면 나도 한번 따라가고 우리 CEO 스코델에서 한번 주관을 해서 요새 뭐 민간 자격증 그 말씀이 좀 빠졌는데요. 제가 이제 그 뉴욕이나 홍콩, 시드니 이런 그 저희 지점들, 은행의 지점들을 가보면 영유공개 국가는 그렇게 그 시장의 자원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금감원도 모든 금융회사를 다 매년 나가고 있어요. 3년, 5년 중에 나가거나 잘 나가기 어려운 작은 금융회사도 많지 않습니까? 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서 인디펜던트한 그 독립적인 제3자 집단을 활용해 가지고 그 집단들이 전문 펌으로 이렇게 컨설팅 펌 내지는 그 내부 통계 펌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거기서 어떤 독립적인 검증을 통해서 제출을 하게 한다거나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금감원도 훨씬 더 우리의 어떤 그 자원을 아웃소싱 한다는 점이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부 통계 전문가들이 거기에 포진해 있으면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예상축이 잘 돼야 돼요. 독립성이라든가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거는 이제 금감원이라든가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밸런스 일단 그런 편향이 잘 되면은 내부 통계가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 천단추가 책임구조도 제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큰 수학은 내부 통제 전문 자격증 8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쪽 공부를 해서 전혀 이 생각은 못했는데 듣고 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특히 우리 감독단부 계신 분들 이렇게 최 팀장이 좀 잘 가시니까 이렇게 쉽게 그런 일 있으면은 새로운 직종에 은퇴 지역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박 대표님 한번 CEO 스코델에서 연구를 하셔서 강좌 계셔가 좀 저도 들어서 자격증 붙이도록 보겠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 한 말씀 계시구나. 그래도 이제 또 대표님께서 마무리 또 발언을 하셔야 되니까 시간은 지났지만 네. 정말 아주 잘 들었습니다. 2시간 사이에 이 포럼 시작과 지금 이 딱 2시간이 흘렀는데요. 2시간 사이에 제가 굉장히 많이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앞에 계신 네 분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지금 플로어에서 질문이 하나도 없으면 또 너무 교수님께서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부생만 주기식으로라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 팀장님께서 요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데 모두의 금융판 중처법이다. 좀 억울하다는 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할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이 포럼에 임했었는데 쭉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억울할 만도 하겠다. 중처법과는 좀 차원이 좀 많이 다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비슷한 측면, 왜 바깥에서 다 금융판 중처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또 나름대로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제도 개선 작업을 의견 수렴 작업을 거치시겠다 내년에 하는데 그때 반드시 좀 참고해야 될 게 여전히 다시 또 중처법인 이유가 금융은 굉장히 복잡하고 오늘 논의한 사항들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그냥 흘려듣는 식으로 들으면 이게 뭔 얘기지 하실 텐데 워낙 전문적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접하는 것은 뉴스라든지 보도 사고가 터져서 금융사고로 몇천억 또 금융손실이 났다 할 때 직접적으로 딱 그거거든요. 중처법과 정확하게 겹치는 게 이 금융기관 대표는 구속이 될까 안 될까 이거란 말이에요. 언론 보도는 다 들었습니다. 지난번 SPC 빵 공장에서 했을 때 과연 그 회장은 국감장에도 불려 나오고 그 대통령도 거기 가서 된통 호되게 했는데 과연 구속이 될까? 그 회사는 지금 임원들이 총동원돼서 그것 때문에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 쭉 나왔지만 최종 귀착점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만이 아니고 책무 구조도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종 귀착점은 대표이사한테 올라가고 이거 역시 거의 뭐 핵폭탄급이다 하면 또 구속이 될까 하는 쪽의 얘기로 이제 사회 여론은 형성이 되고 퀘스천 마크가 붙는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여론 수렴을 하고 좀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신다면 충청법도 그런 그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이사 구속까지 할 수 있고 회장도 구속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경각심이 일어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에비던스 말씀을 홍 변호사님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셨는데 그 충청법도 그거 모아놓고 나중에 검찰에 불려나갔을 때 그가 빠져나가려고 사실 그게 사실 로펌에서 조언해주는 최대 조언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게 양쪽이 똑같다 보니까 그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억울해도 할 수 없다. 그 생각이 들고 내년에 하실 때는 산업세트와 금융 벽이 다르기는 해도 아마 많은 부분을 참고하시면 업그레이드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이 정도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도 보면 이게 제도 시행에서 아까 영국 사례도 얘기했지만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의견 수렴을 이해관계자 다 받으면 그걸 그냥 서랍에 두지 않고 그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감독 당국이 미리 그 응답을 해줘요. 그리고 그걸 공개를 하고 투명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내년에 하시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디서 뭐 홍경주 변호사 한 세종에서 이런 의견 제시됐다. 여기에 대해서 또 감독 당국이 찬성 반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해서 그걸 다 모아서 뭐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다든지 책자로 해서 공개하는 그런 좀 자신 있게 투명성 있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내년에 더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취지, 세미나의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제대로 알리면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 시정 보완하는 그런 취지의 세미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CEO 데일리 스코데일리가 CEO 스코데일리가 중요한 주제를 잡고 또 시적절하게 한 것 같고 그런 자리에서 제가 오늘 좌장을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정리하면 아까 서대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사전에 금융기관들이 내부 통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대표이사도 많이 갖고 전 직원이 그 외국에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 인터널 컨트롤 컬처 문화가 있어야 된다. 문화가 형성이 돼야 이게 사고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도 결국은 모든 임직원들이 내부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하는 하나의 위책인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사고가 그렇다고 해서 뭐 사고가 안 일어난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보다는 사고가 덜 일어나게 하기 위한 제도 장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주 의미 있는 토론 자리였다고 생각하고 좋은 발표를 해주신 우리 두 분의 발표자 좋은 토론을 해주신 우리 토론자에게 큰 박수를 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